맞는 것 같습니까? 나는 욕망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면서는 데카르트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부정한다 손치더라도 지금 확실하지 않다라고서는 의혹을 품고 생각하는 나의 존재 이것만은 부정할 수 없겠더라라고 해가지고서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 것처럼 고골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 생각한다라고 납부분 바꿔가지고서는 나는 욕망한다, 욕망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또는 욕망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짝 바꿔가지고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에서는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뭐 이제 비교 아닌 비교지만은 낭만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낭만주의자 개인의 욕망 욕구였었고 그것이 어디까지나 계속 이제 자기 내에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개인적인 욕망으로서 이렇게 내면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낭만주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요 흐름에 있어서는 욕망하는 개인을 관찰하는 바깥의 누군가가 인간이 저렇게 욕망하는 존재이구나. 욕망하기 때문에 인간일 수 있겠구나. 저렇게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 욕망마저도 인간에게는 있구나. 라고 하는 욕망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관찰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렇게 욕망을 왜 적극적으로 발현시키려 하거나 또는 왜 욕망을 매우 적극적으로 억제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사회적인 어떠한 구조에서 생겨나는 것인가? 확신은 하지 않으나 그렇게 사회적인 어떠한 구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욕망을 제어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이를 찬찬히 관찰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작가로서. 그게 니콜라이 고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제 안으로 투사시켜서 생각하던 낭만주의자들에 비해서 욕망을 바깥으로 돌려서는 사회적인 어떠한 산문으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해하고 포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좀 결국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존재로서 기능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까지 널리 확장시켜 놓은 사람 니콜라이 고골을 비롯한 자연파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지저분하거나 비루하거나 도시 뒷골목의 아주 그냥 뭐 냄새나고 음침하고 그냥 이제 하층민들의 그런 꾀죄죄한 모습들 뭐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아 아주 황당한 이야기들 판타지라고도 말하기 쉽지 않은 일루전에 가깝다 싶은 이야기들을 막 써놓고 있으니 뭐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작가야 뭐 이런 사람은 뭐 이런 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작품 그 이면에는 많은 것들을 욕망하거나 욕망을 일부러 매우 억누르려고 하거나 하는 인간의 모습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발현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이제 조금 이해하려도록 하는 것 그게 그냥 나이반 독자로서 작품 읽으면서 뭐 되게 작품 좀 이상하네 무슨 좀 황당한 이야기가 이렇게 막 쓰여져 있냐 라고 하는 일반인들의 반응이 아니라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공이라고 하는 곳으로서 러시아 문학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문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야 되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오늘 이제 이야기할 뭐 고골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다 싶은 게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조금은 낯설다 싶은 요 개념입니다. 욕망의 삼각형. 자, 욕망의 삼각형 이제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앞에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러한 특정 집단의 유니폼이라고 할 수 있을 어떠한 옷을 입으면서 소속감을 느낌 좋아요 뭐 이쪽 영역 내에서는 근데 그게 일상복이 되다시피 하면서 바깥으로까지 나가고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다라고서는 생각 판단하고 행동도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는 것 무슨 이야기일까? 매우 쉽게 말하자면 세빈양아 네. 얼핏이라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욕망의 삼각형 이거 관련해 가지고서는 앞에 이야기했었던 두 가지 일종의 예시를
결합시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욕망의 삼각형. 저게 무엇을 말한다라고 얼핏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시옵소서. 특정 대학의 학교 잠바라든지 아주 그냥 값 나가는 명품 가방, 백은 그 물건 자체를 내가 욕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물건을 부러움, 실시 섞인 순으로 욕망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내가 욕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전체에게 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냥 물건, 재화 그 자체가 좋아서 내가 갖고 싶다, 욕망의 대상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어떠한 대상을 가졌을 때 그 대상을 갖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욕망. 사실은 내가 욕망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물건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바라보는, 그 물건을 대하는, 그 물건을 갖지 못한 타인들의 욕망을 내가 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욕망하는 것. 그게 이른바 욕망의 삼각형. 이라고 하는 20세기 후반쯤의 프랑스의 일단의 문학 비평가들에게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져서 이야기되기 시작한 인간 심리에 대한 하나의 설명의 방법이며 저러한 욕망을 간접화시켜서는 매개화된 욕망을 욕망하려고 하는 인간의 깊은 어떠한 기저심리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게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표현의 양식에 있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은근히 종종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특정 대상을 1차적이고 직접적으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향하는 다른 이들의 욕망, 실은 그것을 매우 욕망하는 나 자신의 욕망, 그게 특히 러시아 문학에서는 고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에서 많이들 드러나고 있어요. 그거는 물론 의식하지는 못했겠지요. 그러나 본인이 관찰하던 삐처르부르크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그곳에서 행동하고 좀 더 정확하게는 그곳에서 욕망하고 욕구하던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고골은 어렴풋하게나마 그것을 느꼈다고요. 즉 고골이 바라볼 때 아깝게 위치가 외투를 그토록 강렬하게 욕망했던 것은 당연히 우리 생각으로는 1차적으로는 삐처르부르크라고 하는 북위 60도에 생겨난 인간이 살 수 있는 곳 중에서 북위 60도에 인구 500만이 넘는 큰 도시로서는 삐처르부르크가 거의 유일합니다. 북위 60도 이상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물론 오늘날 기준이긴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거의 가장 높은 이제 최고 북위에 생겨나 있는 가장 거대한 도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스톡홀름, 오슬로, 헬싱키 정도가 비슷한 곳들에 있지만은 이제 그러한 이제 거기들은 명백히 이제 북방의 나라들이라고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러시아도 그렇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1차적으로 매우 이제 추위를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즉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존의 대상으로서 외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동시에 아깝게 위치가 관등이라고 하는 제도에서 하위 관등으로서 직장에서는 그냥 서류 정서나 하면서 거의 아무런 존재감 없이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아깝게 위치에게는 내비록 직장에서는 허드렛 일이나 다름없는 서류 정서 정도나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 역시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관리로서 엄연히 좀 더 타인들에게 존중받고 알아차려지고 무언가 남다른 시선을 불러일으킬 최소한의 자격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깝게 비추는 무의식 중에 보여준다고. 플러스 하나 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이건 뭐 조금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평가는 조금 다르게 내려질 수 있기도 하지만은
외투를 처음 가져와 가지고서는 외투를 이제 착복식 하기 그 전날 받아와 제공사에게 받아와 가지고서는 이렇게 할 때 마치 아깝게 비추의 행동은 나중에 외투 작품 다시 한 번 더 유심히 읽어보세요. 얼핏 심지어 살짝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결혼해서 신부를 맞이해서는 그 신부에게 집에서 얌전하게 첫날 밤 잘 재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외투 입고 출근하는 모습. 아깝게 비추는 거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다시피 한 아깝기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새로 마련된 외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는 심지어는 마치 자신의 분신, 좀 더 구체적이면 정확하게는 자신의 뭐 부인 정도로서 아주 그냥 인격화하다시피 해서는 외투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욕망했었던 아가기였지만 남들 마실 때처럼 차에다가 설탕도 좀 넣어가지고 맛있는 차도 마시고 싶었고 좀 더 비싼 고급한 차도 마시고 싶었고 그 다음에 속옷도 좀 더 넉넉하게 갖추어 가지고서는 하고 싶었었던 많은 욕망들 그에게도 있었지만 그 욕망을 억누르고 억제하고 욕망은 보류하고 그러한 보류된 소소한 욕망들과 관치될 수 있는 치환될 수 있는 하나의 뚜렷한 욕망의 발현체로서 외투를 장만할 때 아까기는 마치 자신의 또 다른 태어남 결혼이라고 하는 일종의 통과일의 관문을 지나고 난 뒤 또 다른 삶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마저도 투사시키고 있었던 그런 정도였다라고도 작품에서 분위기는 어렴풋하게나마 충분히 감지될 수 있어요. 정리하자고 하면은 아깝게 비추라고 하는 인물 역시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남들의 새로운 멋진 제국의 관리로서 그럴듯해 보이는 외투를 바라보는 자기보다도 오히려 더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의 욕망, 시선 그걸 자신의 외투로 욕망하려 한 것이라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었기에 그 외투를 첫날 강도에게 빼앗겨버리자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외투를 찾아달라고 여기저기 힘있다 싶은 높은 관리들 나으리 분들께 진정하더라도 자신의 그러한 외투를 되찾겠다라고 하는 욕망은 폐기되거나 아예 거절되어 버리거나 아예 취급도 되지 않자 아가기는 결국은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서는 결국은 삶에 대해서도 포기를 하게 되는 거지. 피츠버그라고 하는 이곳 제국의 수도 아주 첨예하면서도 긴장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의 이른바 보여주기 끊임없이 비교하고 수직적인 관등 체계라고 하는 것이 몇 관등이냐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의 존재 의미 자체가 정해지는 코에스도 보았잖아요. 하여튼간 이제 크발리오프는 자기 코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코가 5등관의 외투를 입고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관리인 척하고서는 돌아다니자 깜짝 놀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 코가 5등관이 되었다니 라고서는 무엇보다도 수직 위계 체계에서의 위아래 등급으로서 판단한다니 끊임없이 비교하고 보여주려 하고 약점은 가리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은 더 과대해서 과장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면서는 끊임없이 뭔가 마음속 깊은 욕망을 투사시키고 그 욕망에 대해서 사람들의 욕망하는 시선 타인들의 그것을 느끼면서 거기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리얼 라이프가 아닌 보여주기 위한 욕망이 배어들어 있는 그 삶만을 보여주고 마치 그러한 삶을 연기하듯이 살아가는 곳 이곳이 바로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고걸은 진단하고 그러한 자신의 진단을 작품에 아이러니한 듯 매우 그냥 환상스러운 듯 그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고걸의 또 다른 작품으로서 죽은 혼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재밌어요. 죽은 혼은. 미안.
죽은 혼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치치코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치치코프라고 하는 인물 또한 아주 그냥 뭐 이야기 현대의 개념으로 보자고 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인데 사기를 아주 묘하게 칩니다. 어떻게 사기치던가요? 죽은 혼에서 치치코프라고 하는 이 뭐 건달이 어떻게 사기를 치던가요? 러시아 시골의 지주에게는 자신들의 소유물이나 다름없는 농민들이라 쓰고 정확하게는 농노라고 말해야 되겠지요. 농노들이 있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 지주들은 땅 얼마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할 노동력으로서 농노 몇 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주의 뭐 재산 경제력을 평가하는 가장 이제 선명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병들고 죽어요. 죽은 사람들도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은 생겨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장례를 지내고 등등등 하지만은 서류상으로도 죽은 사람으로서 표시하는 것은 당연히 생각하자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망신고,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존재로서 생겨났다. 그리고 그 존재는 소거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등등등을 한다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로 민법상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 의무 관계가 생겨나는 거니까 혼인신고라고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어쨌건 줄여 말하면 실제로는 죽은 농노인데 서류상으로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서 서류상으로는 죽은 사람으로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이름들. 걔네들을 헐값을 이제 비싼 값을 주고서는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는 사들이기 시작하면서는 이 사람들 많은 농노들을 이른바 은행에 저당 잡아서 대출을 받아서 더 많은 땅을 사거나 돈을 불릴 수 있다라고서는 솔깃하게 가문이설처럼 구워 삶아서는 시골 지주들 에게 처음에는 치코프 자기가 그렇게 이제 농노들을 사들이는 척 액션을 쓰고 사실은 지주들에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죽은 이름이나 다름없는 농노들의 명부 그걸 비싸게 되팝니다. 지금 당신은 조금 비싸게 파는 것 같아도 이 농노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 일종의 당신의 자산 증명이 되는 셈이니 이거를 저당 잡혀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라. 그러면 그 돈을 내가 불려주겠노라. 라고 하면서는 시골 지주 귀족들에게 그러한 죽은 농노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명부를 비싸게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러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돈에 눈먼 욕망에 눈이 멀어 있는 그러한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헛된 그런 이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지요. 그게 치코프의 죽은 혼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역 여기저기 러시아 시골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편력하듯이 하면서 보여주는 게 결국 어디를 가더라도 나의 이 말에 대해서 이런 정신 나간 말이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너 그거는 나쁜 짓이야. 라고 말하는 지주, 귀족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돈 벌 수 있다. 더 많이 불릴 수 있고 재산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솔깃 혹해서는 나의 그러한 사기 행각에 넘어오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치치코프의 죽은 혼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사회가 얼만큼 부패했느냐 내지는 러시아 사회가 얼만큼 돈이라고 하는 이른바 수단에 그냥 뭐 집착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또한 러시아 사회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얼마나 누구에게나 속일 수 없는 아주 그것이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결국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그냥 푹 매몰되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고골의 죽은 혼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즉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수도로서 상피츠부르크 뿐만 아니라 전역에 퍼져 있다시피 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편지한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게 고골의 작품 세계입니다. 검찰관이라고 하는 고골의 가장 유명한 희극 작품이에요. 연극 드라마 작품입니다. 뭐냐니까 역시 사기꾼이 한 명 있습니다. 고골 작품은 언제나 사기꾼들이 등장하다시피 하는데 자기가 이른바 중앙정부
수도에서 파견한 인스펙터, 검찰관, 그러니까 뭔가 감독관, 사정관, 감사관인 행세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매우 적극적으로 행세는 안 해요. 그러나 뭔가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이제 제국의 수도에서 마을로 파견된 사람, 공무를 띠고 파견된 사람인 양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주변에서는 오히려 말 안 해도 알아서 받들어 모시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되면서는 이제 무대는 저기 러시아 시골 어느 이제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나오는데 원래 지방에서 벌어지는 많은 그러한 부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뭐 어디나 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뭔가 믿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한껏 올려주다시피 하고서는 마지막에 떠납니다.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사람들은 그래 이제 그 시골에 있는 그 작은 도시에 있었던 뭐 시장이니 경찰서장이니 도시의 뭐 이제 법원장이니 검찰이니 등등등 하는 권력기관의 장들은 그래 이제 왔으니까 사정관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극진히 융숭하게 잘 대접해서 보냈으니 우리 도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큰 화를 면했겠지 뭐 별다른 거 없이 그냥 거기는 뭐 정상적으로 잘 뭐 되고 있고 그냥 뭐 아주 청렴한 곳이더라 뭐 이런 식의 보고서를 올리겠지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나 그러나 웬걸 마지막에는 진짜 사정관 검찰관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그 도시에 전해지고 사람들은 좀 모두 패닉에 빠져가지고서는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연극은 끝이 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거는 뭐 이제 결론에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이른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즉 타인의 상황, 타인의 차원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결국은 인간의 가장 뭐 이제 이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읽어내고 관찰해서 읽어내고 끌어올려서 작품으로도 표현해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은 러시아 문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학에서도 아주 그냥 초기 이른바 의사라 초기의 그런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욕망의 필연적 욕망의 복합성 뭐 9번에 약간 어려운 부분 그렇게 나와요. 5번 나와 있죠. 이거는 그냥 나중에 따라 읽어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외투 같은 19세기 전반 러시아 관료 사회의 아주 그냥 뭐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권위주의화된 계급 시스템, 관등 시스템에 의한 문제제기라고 하는 사회 비판적인 맥락에서 읽을 수 있음과 동시에 고골의 작품 읽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른바 사회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풍자를 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고골이 자신의 외투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청원하러 찾아갔었던 높은 나으리 관리라고 하는 사람은 너 이거 하려고 하면은 절차를 거쳐야 돼. 누구한테 신청서 써야 되고, 걔가 누구한테 결제 올려야 되고, 걔가 또 어떻게 가지고서 나한테 와야 되고, 뭐 등등등라고 하는 아주 그냥 불필요하다시피 하는 형식주의 절차라든지, 자기는 그냥 뭐 학생 찾아온 친구하고서는 한참 그냥 농담이나 쓸데없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이야기 한참 하다가 그러면서는 정말 진짜 존재를 걸다시피 하고 찾아온 사람의 청원을 가지고 온 청원인은 한참 기다리겠다가 이야기 들어주면서는 그냥 아주 관대하게 이야기 들어주는 척 그렇게 그냥 흉내내기만 하고 실제로는 막상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등 그런 것들을 보면서는 관등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이 수직적인 위계 체계 특히 아무리 행정적으로는 필요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관등이라고 하는 이 수직적인 위계 체계에서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이제 나는 당신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여지없이 드러내고 숨기지 않는가. 인간 위에 인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상황을 전혀 그냥 이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 보면서는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고서는 아주 그냥 직접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는 고골에 나는 당신의 형제란 말이오 라고서는 야트보이브라트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냥 아주 박애주이면서도 뭔가 조금 이제 이 사회적인 약자
요 밀려나는 요 배제된 계층들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얼마든지 사회 비판적인 직접적인 맥락에서 읽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개인이 비틀린 욕망의 메커니즘의 소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점, 이것을 동시에 이해할 때 고골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좀 더 뭐라고 할까나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할게요. 문학과 상피츠부르크에 대한 고골의 욕망, 러시아 문학사에서의 고골의 역할,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좀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품었었고 그로 인해 타인의 욕망을 주시했었던 작가로서 고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피츠부르크 이야기라고 하는 피츠부르크를 소재로 한 짧은 단편들을 모아놓은 이러저러한 작품들을 관통하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테마는 욕망 주체의 자폐적인 상황, 욕망의 대상에 개입하는 자신의 환상, 그리고 욕망의 주체에 은닉되어 있는 그런 이제 파괴적인 힘, 이런 것들이 압축되어 있다라고서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작품들하고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욕망의 테마가 발현되기 이전 전시장의 마네킹처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욕망 주체들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욕망 주체들은 삼각형 이론, 거기서 가지고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 수도 상피츠부르크라고 하는 무대에서 타인의 욕망을 갈구하는 연기에 몰두한 하나의 꼭두각시 인형 마리오네트처럼 보이는 것도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은 21세기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투영시켜서는 말할 수 있을 부분인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러시아 문학사 고골의 위치는 낭만주의에서처럼 감정과 사유하는 주체로서 나의 개별적 욕망이 아닌 인간 보편의 욕망, 아깝게 위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욕망이거나 8등관 코발리오프라고 하는 코를 하룻밤에 잃어버린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욕망이거나 쥐치코프라고 하는 사기꾼이 갖고 있는 욕망이거나 검찰관이라고 하는 작품에 등장하는 이른바 검찰관은 사치가는 그 인물만이 갖고 있는 욕망이 아닌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가 있다 싶을 뿐이지 보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때 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욕망하지 않음과 타인을 욕망하는 간접화된 욕망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인간에게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이것을 현상이자 일종의 구체적인 하나의 신드롬, 징후, 심톰처럼 읽어냈다라고 하는 부분. 특히 18세기 건설된 상피트르부르크라고 하는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서 아주 인위적으로 등장한 마치 불쑥 생겨난 극장과도 같은, 이것이 정말 실제인가 거짓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불쑥 생겨나다시피 한, 그리고 생각해보자고 하면은 그냥 이 진흙벌 늪이나 다름없는 곳에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육중한 도시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 자연 도시의 그런 발생학적인 계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을 때 분명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져지는 돌로 만들어진 딱딱한 분명 질감이 있는 도시이긴 하나, 그러나 이건 어쩌면 하나의 신기루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냥 끊임없이 현실과 환상 이것을 넘나들듯이 하면서는 모호하게 경계를 흐려놓다시피 하는 제국의 수도로서 상피츠부르크라고 하는 곳, 마치 극장의 무대처럼 등장하고, 그래서는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은 연기는 삶은 아닌 것이고 언제나 참과 거짓을 모호하게 해버린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한 배경, 극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무대,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마치 연기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인물들에게서는 가장 본질적으로 아주 그냥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 아주 감추려고 하는 욕망,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혼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 문학사에서는 최초로 읽어냈습니다. 또한 고골은 바로 그러한 욕망을 읽어내기 위해 제국 시도인 피츠부르크 인간 군상을 누구보다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마음, 심상, 정력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 인간의 의지와 정서가 집중되어 있던 의식, 낭만은 이제 이른바 인간의 의식을 외부 환경으로도 돌릴 수 있게 해주었었던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에게서는 내면화되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들과 나는 결국은 다르고, 그래서 나는 결국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는 고독한 존재이고 나는 탁월한 존재이다 라고서는 자신으로 향했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사실상은 끊임없이 뭔가
바깥으로도 향하려고 하는 면들이 있다. 욕망을 드러내고 욕망을 이제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를 이제 모습을 마이너스한 모습들은 감추어서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오히려 그게 더 강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고 표현해 있는 사람이 고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관찰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고글 작품의 또 다른 축인 이른바 수도는 물론 지방까지 러시아 전역에서 떠들던 욕망의 충치로서 러시아 관료제의 한 풍자인 검찰관 죽은 혼 다른 걸작들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기 우크라이나 전통 민속적 소재에서 출발한 고글은 이후 러시아 사회의 핵심인 상피트르부르크에 정착하며 민족적 제재를 우크라이나적인 제재를 개체의 집합인 인간 군상의 보편적인 문제로 승화 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자신 스스로 낭만주의에서 점차 낭만주의 그 다음의 단계로서 변전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지막 고글 자신 또한 상피트르부르크를 문학적으로 입신양명하려 하던 욕망의 공간으로 삼았었던 인물입니다. 이것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고글 또한 우크라이나의 이제 러시아 제국 중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변방의 출신, 그러나 변방의 출신으로서 러시아 제국의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을 제국의 수도 상피트르부르크에서 문학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싶고 그리고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을 매우 강하게 품었었던 스스로가 욕망했었기 때문에 결국 타인의 욕망에 대해서도 관찰할 수 있었던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글 같은 경우도 마치 외투에서 아까 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욕망, 과잉된 욕망으로 인해서는 자기가 주체할 수 없었던 욕망으로 인해서는 그 욕망에 의해 파멸되던 뭔가 더 좋은 것, 정말 러시아의 진정한 영적 갱생을 위해 작가로서 내가 정말 러시아 모든 민중을 이제 영적 교화를 위한 진정한 작품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그 욕망에 결국은 어찌할 수 없이 파멸되다시피 욕망을 결국은 저희가 구체화 실현시켜낼 수 없게 되자 욕망에 대해서는 무릎 꿇었었던 개인의 삶 자체 또한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그리스의 고글은 모국어로 여기 썼던 우크라이나어, 소로시아라고 쓰는 19세기 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로시아 이거는 그냥 이제 말로라시아라고 말했던 건데 이거는 그 어떠한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그러면 러시아는 대러시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 모스크바, 피츠부르크의 그 보편적인 러시아는 대러시아. 오늘날 키예프를 비롯해서는 오늘날 국가 개념으로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소러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대러시아, 소러시아 나누고 따로 부를 때는 우리는 위대하고 우리는 덩어리 크고 쟤네들은 별것 아니고 그런 뜻을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아주 그냥 형식적인 이유였었어요. 그냥 저기 교회에서 칭할 때 인구가 러시아가 즉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가 인구가 많았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좀 더 많다라고 하는 뜻에서 대러시아로 불렀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크라이나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곳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의 일반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러시아보다는 적었었기 때문에 작다는 의미에서 소로시아, 말로라시아 또는 말라야라시아 그냥 그렇게 불렀던 것이었지 어떤 민족적인 차별이라든지 수직적인 위계를 두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언제나 오해하는 것이지만 고글은 모국어로 여겼었던 우크라이나어가 아닌 러시아어로서 작품을 썼다니까요. 러시아에서 자기는 러시아어로 쓰면서 러시아 작가로서 자기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다니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특히 19세기 후반, 20세기, 20세기 후반, 21세기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고글은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인들의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은 민족적인 배신자나 다름없다. 그 당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을 어쨌건 지배했었던 러시아 제정, 그들에게 부역한 21세기 대한민국 버전으로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친일파 작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근히 사실은. 그러나 그건 매우 좀 비상적인 관찰에 불과합니다. 고골이 러시아 작가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은 고골은 또한 러시아에서 문명을 떨치고 싶기도 했었던 것이었고 그렇게 러시아어로 작품을 써야만 훨씬 더 많은 자신의 책이 팔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있음을 해결했어야 되었던 직업적인 프로페셔널한 작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훨씬 더 큰 시장에 자기 상품을 내어놓고 거기서 더 많은 이른바 기대 수익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나는 출신이 우크라이나 출신인데 베트르부르크 와서 푸시킨, 주kov스키 등등의 러시아 낭만주의 시인들하고 교육하면서 그들에게 회유 당해서는 우크라이나어는 버리고 러시아어로 글 쓰면서 우크라이나적인 정체성을 고골은 배신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9세기 초반에 아주 그냥 지극히 건조했었던 리터러리 마켓, 리테라도르네 르이녹이라고 하는 당시의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어로 썼을 때 우크라이나로 쓰여진 작품들이 얼만큼 팔려나갔냐 하는 것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러시아어로 썼을 때 러시아어로 쓴 작품들이 훨씬 더 많이 팔려나가니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러시아어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했었던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었지. 구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민족신 타라스 셰프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걸 생각 안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농노 출신, 농노였었다가 주곱스키에 의해서는 이제 농노에서는 해방되었었지만은 이러한 먹고 사니즘이라고 하는 1차적인 문제는 아주 그냥 매우 초연했었던 인물이라서 따라서 셰프첸코와 같은 사람은 그냥 어쨌건 베트르부르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더텅이라 할 수 있을, 모국어라 할 수 있을 어머니에게서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던 언어인 우크라이나어로서는 글을 썼었습니다. 오히려 셰프첸코가 좀 다른 경우이지 고골이 변절자다, 배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고 경우가 돼서 베트르부르크 가게 되면은 미리 이야기했지만 베트르부르크는 모스크바보다 어떻게 생각하자면 좀 심플한 도시예요. 모스크바는 붉은 광장 중심으로서는 막 사방 원형으로 퍼져나가는 방사형 도시라서 정말 가볼 곳도 많고 들을 곳도 많고 동선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팍 흩어집니다. 베트르부르크는 매우 수렴하는 도시예요. 즉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요 넵스키 대로라고 하는 요 넵스키 프로스펙트 여기를 따라 가지고서는 베트르부르크는 거의 모든 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아니면 좀 더 확대시킨다 하더라도 넵스키 프로스펙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기해서 얼마나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해군성이 되는데 요 해군성에서 하나, 두 개, 세 개, 요 세 개가 러시아 제국이 처음 이제 여기 핀란드만의 이것을 도시 만들 때 생겨났었던 가장 기본적인 일종의 방향탑 역할을 하던 이제 요 동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일 처음 여기 토끼섬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요새 세워가지고서는 강 건너편에 있었던 궁전 일종의 수비대 이제 수비 역할처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군본부 중심으로 해서는 항구도시로서 해군본부 중심으로 해서는 이렇게 세 개의 메인 스트리트처럼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들이 쭉쭉쭉 퍼져나갔었던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는 나머지 요 두 도시 이제 두 대로는 이게 버즈니센스키 프로스펙트 그다음에 모스코프스키 프로스펙트로 연결되는 남쪽으로 쭉 이어져 가는 이제 길인데 요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이어가는 요 고로호가의 올리자는 이거는 그냥 거의 진짜 그냥 올리자 수준이고 요 넵스키 대로라고 하는 요게 가장 전부크에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시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볼까나 나중에 넵스키 러시아 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넵스키 대로가 되지요. 넵스키 프로스펙트 너무 멀리 갔다. 여기 발쇼이 가스티네드보라고서는 적혀있는 거 보이나요? 요게 이제 옛날에 고스트라고 하는 거 손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옛날에는 중세 러시아에서는 16세기, 17세기 상인들, 즉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던 상인들을 고스지라고 해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다른 곳에 있던 사람인데 이곳에 온 사람들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래서는 상인들을 고스지라고 불렀서는 상인들이 있던 곳이란 곳이 가스티네이 드보르라 되었지. 이게 우리 현대 러시아에서는 고스지가 손님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게 특별히 도시에 오는 방문객들을 위한 곳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러시아에서는 자기 개념이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하면 은근히 유식해 보일 수 있어요. 가스틴드보르라고 하는 곳,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스크바 가더라도 있고, 이처럼 그렇게 해서 가스틴드보르가 일종의 거의 뭐 그냥 정중앙에 있다시피 한, 뭐 이제 길 찾아가고 방향 이거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가 그냥 거의 한복판의 역할을 하는 곳이나 다름없어요. 뭐 가스틴드보르, 그 가스틴드보르 할 때 그 고스트가 옛날 중세 러시아에서는 상인을 고스트라고 불렀대. 그래서는 사람들이 물건 팔고 물건 사고 팔려고 해서는 그렇게 모이던 곳, 그게 자연스럽게 상인들의 뭐 마당, 장마당, 그러다가 요즘 그게 뭐 그때 가스티니드보르라 불렀고, 지금은 중세어에서의 고스티에서 상인이라는 뜻은 빠져나가고 방문객, 손님 그 뜻만 남았서는 고스티가 손님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원래 상인들 그렇게 하던 곳이었대라고만 지나가는 척인 것처럼 한마디 하더라도, 오, 쟤는 저런 것도 아니야? 라고서는 매우 유식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렇고, 가스티니드보르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지금도 이렇게 쭉 열주 서가지고서는 한참 그냥 끼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고스두마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바사슈라고 하는, 여기는 일종의 고급한 이러저러한 물건들 많이 파는 곳이에요. 여기 건너편이네요. 바사슈라고 하는 곳도. 그 다음에 여기 부카이에트라고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점입니다. 서점이 2층에 올라가면 이렇게 그냥 카페처럼 되어 있어가지고서는 동크니기도 마찬가지고, 부카에도 2층 카페에 올라가면 이렇게 그냥 이 통창 바깥으로 이렇게 쭉 nevsky 대로가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카에는 24시간 문 열던 서점이었어요. 조금 상상이 되나요? nevsky 프로스펙트 한가운데 가장 점포세 임대료 비싼 곳에 24시간 운영하는 서점이 있다니까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요. 우리 누가 압구정동, 강남, 테란로, 도산대로 한가운데 서점이 있어요. 우리 안 그렇지요? 뭐 빠르구나. 그리고 요게 이제 도서관 건물이 됐고, 러시아 국립도서관 건물, 상당히 급격하게 움직이는 걸.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 요게 이제 러시아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던 곳이고 19세기부터 있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울창한 숲인데, 요게 예카테리나 여제 동상이 있는 것이고, 요 동상 뒤로 가면은 뭐가 있냐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도로 전환할게요. 빼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이 가스니드보르이고, 이렇게 쭉 와서는 여기가 앞에 숲처럼 있는 곳이 여기가 이제 예카테리나 여제 동상이 있는 이제 뭐 조그마한 소공원입니다. 그리고 이 소공원, 예카테린스키 사트라고 되어 있지요. 소공원 뒤에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이라고 있어요. 알렉산드린스키 극장.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러시아 제정시대 때의 이러저러한 건물이라든지 제도에 대해서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건 죄다 황제들 것입니다. 예카테린스키 사트, 예카테리나 여제의 공원, 알렉산드린스키 지아트, 알렉산드로 황제의 극장, 니콜라이브스카야 줄레스나야 다로가, 니콜라이 철도, 즉 니콜라 1세 시대 때 개통된 러시아 최초의 철도에 대해서는 황제 니콜라이의 이름을 딴 철도, 뭐 그런 식으로 러시아 것들에 대해서 제정시대 제정시대 것에 고유명사가 붙어 있으면 그건 죄다 황제될 거예요. 예외가 있다고 하면은 표트르와 바벨, 즉 성서식의 베드로와 바울, 그 다음에 성인 니콜라이, 요 세 명 정도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이른바 세속의 지배자들로서 황제 이름 딴 그런 것들입니다. 요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19세기 앞부분 시대, 19세기 전반기 수도 상페테르부르크에 있었던 이른바 황립극장이었어요. 검찰관이라고 하는 고골의 아주 그냥 날카로운 풍자적인 연극, 또한 초연은 알렉산드린스키 극장 저기서 행해졌었고, 그때 청중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약간 그렇지만 러시아가 상당히 자학적이에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렇지, 영국인들만큼 러시아도 매우 이른바 민족성 자체는 자기 비하, 자학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고골의 검찰관을 보면서 감히 어떻게 위대한 러시아 제국이 저렇게까지 부패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서 흥분한, 아주 격앙한다기보다는 참으로 유쾌하다. 사실 우리 말은 안 해도 그렇지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기 엉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알지 않느냐. 정말 그런 모습을 저렇게 그냥 유쾌하게
아주 그냥 잘 꼬집어냈다니 고구려의 검찰관 이건 걸작이다. 그래서는 초연되자마자 엄청난 반응. 물론 매우 수구 보수 세력들은 그럴 리가 없다. 러시아 재정이 저렇게 썩었을 리가 없다. 저런 작가야말로 사실은 가장 위험한 암적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는 고글에 대해서는 막 공격.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극찬, 정말 용기 있는 증언이다. 또 한쪽에서는 엄청난 비난. 그래서는 고글이 그냥 도망치듯이 외국으로 나가고 그때부터 외국을 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긴 했었습니다. 어쨌건 이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이라고 하는 곳 19세기 러시아 제정 시대 때의 피츠부르크에 있었던 가장 이제 큰 연극 전용 극장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연극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요 위에 이제 말 네 마리가 이끄는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서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이라고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피츠부르크 하게 되면은 연극 보는 거는 당연히 초급, 중급 수준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말이 대사가 들리잖아요. 그런 걸 모르면 좀 따라가기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에서 이렇게 수업할 때 제목이라도 한 번쯤 들어보다시피 한 뭐 검찰관, 취업의 벚꽃동산, 그다음에 바니 아저씨 이런 이제 잘 알려진 레퍼토리가 연극 무대에 오를 때는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은 구경 한번 가보세요. 극장 안도 되게 호화롭고 붉은 비단으로서는 굉장히 감싸놓은 아주 그냥 멋진 곳입니다. 한 번쯤은 페트로브르크를 적어도 한 달 이상 있었다라고 하면은 꼭 들러봐야 될 만한 그런 곳이에요. 요 뒤로 나와가지고 이게 울리자 로시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로그노소프 광장, 그 다음에 로그노소프 다리 되어 있고, 이 로그노소프 다리라고 하는 곳이 외투에서 이제 무대 등장하는 이제 그러한 매우 좀 환상적으로 보이는 이제 조금 이상해 보니 약간 뭔가 아시아풍, 약간 이슬람 스타일, 몽고 스타일 뭐 그렇게 얼핏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는 러시아 사람들 눈에도 되게 이국적으로 아주 엑조틱하게 보이는 뭔가 조금은 기묘한 장소로 보이는 곳이 바로 이 로너소프 다리입니다. 보입니까? 보이나요?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밤에 보면은 되게 좀 이제 으시시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겨울 별로 그렇게 춥지 않은데 겨울에 이렇게 사람들 다 후드 쓰고 다니는데 보면은 얼핏 느낌에 아가끼가 저런 모습인가? 아가끼가 외투 잃어버리고서는 도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외투 뺏는다고 하는데 저런 모습일까 싶은 느낌에 얼핏 들기도 합니다. 무심한 척 사람들 여전히 지나다니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쓱 지나다니는 모습 이제 겨울 저녁에 보면은 조금 이제 살짝 기이하게도 여기지기도 합니다. 겨울 밤에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에 가면은 여기 표 받고 자리 안내하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멋지게 제복 차려입고서는 극장 내에서 일합니다. 주로 연세 지긋하신 아주 그냥 좀 온화한 인상의 분들인데 이렇게 제복 그렇게 멋있게 차려입고서는 극장에서 그렇게 이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는 뭔가 좀 뭐라고 할까나 200년도 더 넘은 옛날에 세워진 극장으로서 뭐 우리 극장의 헤리티지 유산 전통이라고 하는 것 그냥 저렇게 이제 극장의 유니폼에서도 이제 일하는 직원들 보여주려고 하는 러시아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자부심 넘치는 아주 그냥 문화적인 기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입니다. 다음에 피트르부르크 가면 또 재밌는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니까 노스 마이어라 크발리오바라 돼 있지요. 마이오로 소령의 코 해가지고서는 고골의 코에 등장하는 8등관 크발리오프의 코, 그 작품에서 도망자는 코, 그걸 이렇게 그냥 기념비처럼 만들어 가지고서는 붙여놓기도 하답니다. 이게 어디냐니까 조금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냐니까 아까 말했었던 버스니센스키 여기 36번지라고 하는 곳인데 노스마이어라 크발리오바라고 되어 있지요. 요 거리입니다. 요 거리인데 잠깐만 여기 있지. 겉에서 보면 요거예요. 보이나요? 요거 보입니까? 이거.
신호등 옆에 있는 거. 여기 조그만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는 그냥 사진을 찍을 때는 저걸 크게 찍으니까 가다 보면 대충 그거 이따만큼 그냥 건물벽에 크게 붙어 있어서는 멀리서라도 다 보일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제 명판은 그리 크게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는 조금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가야 볼 수 있는 워즈니센스키 프로스펙트 36번지라고 하는 건물인데 이렇게 조그만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는 얼핏 보면은 이렇게 그냥 스트리트 뷰에서 보더라도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라고서는 조금 덜 찾아지는데 신호등 옆에 이렇게 사거리 건너기 전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한 30cm, 50cm 정도 크기로서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뭐 사진 크게 찍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커버력부의 코도 이렇게 삐지로 붙어 있기도 하는 등 분명 허구의 작품이긴 하지만은 러시아 사람들 도시 곳곳에서 이렇게 그냥 기념도 하고 나름 그러고도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도스토옙스키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향한 첫걸음, 대화의 시작, 도스토옙스키의 데뷔작인 가난한 사람들과 1840년대라고서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고 하면 우리 당 1801년 그냥 딱 1801년 그렇게 일부러 잡은 게 아니라 1801년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에카테리나 여제의 아들 바벨 1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자라 할 수 있을 알렉산드르 1세의 통치가 시작된 게 1801년. 거기서부터 러시아에서는 좁은 의미에서 역사뿐만 아니라 그냥 러시아에서는 이른바 19세기 요 세기 개념으로도 맞아떨어지고 새로운 황제의 아주 그냥 실질적인 통치가 시작된 게 1801년이고 하니까 당연히 거기서부터는 이제 18세기, 19세기라고서는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하면서는 낭만주의 통상이 이제 이 푸시킨의 죽음 1837년, 그 다음에 레르몬토프의 죽음 1841년으로서 낭만주의의 이 시대를 한 40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낭만주의 시대가 끝난다고 해서는 낭만주의 끝, 지금부터서는 리얼리즘 시작. 당연히 그러지는 결코 않습니다. 낭만주의의 마지막 무렵쯤에 리얼리즘을 예비할 수 있는 이쪽에 한 발 딛다시피 하고 또 저쪽에 한 발 딛다시피 해서 그 중간을 결합해주는 어떠한 과도적인 이행의 시기로서 우리 그걸 통해서 보았었던 자연파라고 생리학적인 스케치 자연파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야기했지만은 18세기의 고전주의에서 19세기의 낭만주의에서도 중간에 짧은 이행기로서 감상주의, 센티멘털리즘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19세기 앞부분으로서의 낭만주의도 19세기 뒷부분의 리얼리즘으로서의 그 이행의 과도적인 짧은 시기로서 자연파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도기적인 짧은 이행의 시기를 고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히 고걸의 전성기의 가장 훌륭한 작품들 1830년대 후반부터 1840년대 즉 리얼리스트 낭만주의의 마지막 무렵의 고걸은 가장 훌륭한 작품들 자연파로서 가장 훌륭한 작품들 꺼내놓으면서 낭만주의의 마지막 부분을 연결을 해주면서 리얼리즘의 앞부분을 이끌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고걸의 작품들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피오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1821년에 태어났고 11월 11일 생일도 외기도 쉽지요. 이미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11월 5일 다음 금요일 날 우리 박서경주 교수님 지금 중앙도서관 관장 재직하고 계시는데 이제 1시간 정도 노노문학과 학부 재학생들에게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도스토옙스키 결국 우리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서 1시간 짧게 라도 말씀하시겠지만은 꼭 듣습니다. 문학사 우리 수업은 7명 저는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어쨌건 그렇게 도스토옙스키가 등장하면서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1846년 발표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1840년대는 고골의 요 검찰관을 비롯한 죽은 혼을 비롯한 나중 작품들 그리고 40년대 절반 넘어서는 도스토옙스키의 데뷔작과 도스토옙스키의 초기 작품들로서 40년대가 채워지고 그렇게 고 40년대는 낭만주의에서 넘어가는 자연파 그리고 리얼리즘의 가장 초기 단계 요게 맞물려서
봐도 이 행의 시기 전체를 40년대가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50년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톨스토이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을 세바스토폴 이야기, 그 다음에 투르게네프의 가장 초기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누구나 다 칭송하는 사냥꾼의 수기와 같은 작품들이 50년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50년대 등장하는 톨스토이의 데뷔작, 투르게네프의 가장 초기 작품 등등은 40년대와는 또 약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50년대를 이제 위대한 리얼리즘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투르게네프 이 세 사람이 40년대 후반, 50년대 초중반 모두 다 등장, 데뷔, 본격적으로 수준에 이른 문학적 작품들을 생산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1860년대, 70년대 요 20년 동안 본격적으로 러시아 문학뿐만 아니라 인류 문화 전체에 있어서 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최고의 걸작이라 할 수 있을 작품들이 1860년대, 1870년대에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1880년, 1881년 도스토옙스키가 죽고, 그 다음에 1880, 헷갈린다. 88년인가 투르게네프가 죽고, 그리고 톨스토이도 1880년대 이른바 회심이라고 하는 일종의 톨스토이의 삶에 있어서 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아주 큰 변곡점을 거쳐가면서 톨스토이도 이전처럼은 글 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톨스토이 인생, 톨스토이 이 문학적 창작에 있어서 라운드 2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후반부 작품 세계는 전반부와는 달라요. 톨스토이는 앞부분에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뒷부분에는 작가로서의 톨스토이라기보다는 뭔가 사상가로서의 톨스토이의 면모가 훨씬 더 강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1880년대에 이르게 되면은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시기, 리얼리즘의 거장들이 죽거나 아니면은 절필하면서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거나 하면서는 1880년대에 이르게 되면은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정점을 찍고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톨스토이는 홀스토메르라고 하는 리얼리즘의 대가로서 리얼리즘의 내부로부터 리얼리즘을 뭔가 와해시키듯이 하는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를 깨고 나갈 수 있는 어떠한 단초를 톨스토이는 제공합니다. 그게 톨스토이의 홀스토메르라는 작품이고 그건 나중에 80년대 볼 거예요. 그때쯤에 톨스토이 이제 1880년대 후반에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라고 하는 사람 또한 본격적으로 글쓰기 시작하고 1890년대에 자신의 성숙한 작품들은 죄다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1890년대, 1904년 넘어가면서 이제 취업은 죽는데 그렇게 1890년대 말에서 1900년대로 세기가 바뀔 때 이제 리얼리즘은 지나간 흐름이 되어버립니다. 지나간 흐름이 되어버리고 또 새로운 흐름이 급격히 강력하게 부상하게 되니 그렇게 강력하게 부상하는 새로운 흐름은 흔히 모더니즘이라고 말해지고 그 모더니즘은 19세기 앞부분 낭만주의에서 시를 다시 호출합니다. 그래서는 시를 그냥 다시 호출하나 여전히 그냥 그때 쓰던 100년 전에 푸시킨이 쓰던 방식, 레르몬토프가 쓰던 방식으로 시를 쓰지 않고 이제 아주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아주 다른 방식으로서 시를 씁니다. 그래서는 당연히 그것도 모더니즘, 뭔가 정말 현대적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그때가 1900년대, 1910년대 이어지고 1910년 후반 러시아 혁명 일어나게 됐고 1920년대 초까지 뭔가 아주 혼란스러운 분위기로서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이번 학기 종강 이전에 다룰 겁니다. 있지요. 그렇게 전체적인 로드맵 아웃라인이 그려진다 생각하고서는 이제 낭만주의 그리고 낭만주의 이후의 시기, 약간의 과도적인 시기 완전히 정리하고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그 이후의 시기로서 이제 진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입하면서 소설을 향한 첫걸음, 대화의 시작, 도스토옙스키 데뷔작인 가난한 사람들, 메드네 류지라고 하는 작품 1840년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년대, 40년대라고 하는 시기가 어떤 시기였던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테고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 데뷔작인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또
또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1840년대, 40년대라는 시기 어떤 시기인가? 40년대라고 하는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조금은 아이러니하지만은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등장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문학사라는 맥락에서는 문학과의 공존, 즉 시를 쓰고 드라마를 쓰고 소설을 쓴다라고 하는 것 못지않게 그 시는 잘 쓴 시야. 이 소설은 조금은 모자란 점이 많은 소설이네. 지금의 이러저러한 일련의 사회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다고 할 때 물론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은 창조자로서 시인, 작가, 드라마 작가의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이제 창작의 소산이긴 하지만 개인 또한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인 만큼 사회로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일정 정도의 반영 또한 외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특히 러시아 문학은 특히 러시아는 19세기 앞부분 그리고 나중에 19세기 후반부 시종여일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작가라고 하는 개인은 사회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작품에서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았었던 매우 많은 말, 그게 그리즈가 크리틱이라고 하는 비평이에요. 작가의 사회적 책무, 이것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면서 뭔가 너 혼자만의 네가 혼자서 좋아서 쓰는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네가 그렇게 쓴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냐. 그리고 너도 네가 쓴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네가 쓴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명해 주기를 원하겠지. 그러면 너 역시 무언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내지는 사람들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도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정 인간들이 원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네 생각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 그걸 네가 먼저 꺼내놓아 봐. 그럼 우리가 판단할게. 여하튼 이런 식으로 뭔가 문학 바깥에서 정확하게는 창작 바깥에서 끊임없이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비평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 그러한 비평이 그 이전까지 낭만주의 시대 때는 자기들끼리 했어요. 낭만주의 시인이 시인들과 모였을 때 리터러리 살롱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 살롱 낭만주의 시대 소사할 때 이야기했었습니다. 뭔가 문학적 서클, 문학 서클이 되게 많았었다고요. 즉 뜻이 맞고 의기투합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자 내가 오늘 이런 시 썼다 하고서는 읽으면은 야 그 시 좋네. 그거는 조금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 시도 좋은데 나는 이런 시 썼는데 오 그것도 좋아. 라고 자기들끼리 즉 쓰는 사람이 서로 내가 쓰기도 하고 쓴 내가 다른 사람이 쓴 시에 대해서도 코멘트 해주기도 하는데 정리하자고 하면은 낭만주의 시대 때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쓰는 사람이 직접 시도 쓰고 쓴 시에 대해서 딴 사람이 평도 하기도 했었어요. 딴 시인, 자기들이 직접 쓰고 자기들이 직접 비평했었다. 이러다가 1840년대 낭만주의가 끝나고 난 뒤 비평은 비평하는 사람들이 따로 생겨났어요. 창작하는 사람들, 창작에만 전념. 창작에 대해서 무언가 평가를 내리는 비평하는 사람들은 등장해서 비평하는 사람들은 따로 비평에만 종사하는 이렇게 생겨나게 됐고 그러나 러시아 사회의 특수성상 이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창작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면서는 심지어는 약간 떨어져서 보자고 하면은 그래 뭐 거기도 문학이라고 말해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과지 문학, 옆에 있는 문학이라는 의미에서 파라 리터레처, 파라 P-A-R-A 옆에 있다, 곁에 있다, 이제 함께 비슷하게 병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른바 파라 리터레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비평이 창작과 아주 그냥 지근거리에서 함께 존재했었고 함께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시작된 게
1840년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문학 비평의 등장. 그러한 비평에 있어서는 이 비사리온 그리고리에비치 벨린스키라고 하는 인물이 러시아 비평으로서는 처음 인물입니다. 벨린스키라고 하는 인물 이름 정도는 알아놓으세요. 1811년 48년 죽었던 러시아 최초의 전문 문학 비평가. 비평하는 일을 자신의 특화된 일로 삼았었던 직업 비평가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린스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리터러리 크리틱, 리터라투르나야 크리티카라고 하는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된 하나의 영역처럼 분리되면서는 따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6분이에요. 내 컴퓨터 시계 잘못된 거 아니구나. 미안. 여기까지만 할게.